엄마, 당장 식장 뒤로 나와!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는 날 신랑이 입장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정작 신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술렁이는 하객들 틈에서 걸려온 아들의 전화 목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 다급했어요. 저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식장 뒤편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사돈도 참하기만 하던 며느리도 어느새 자취를 감춘 것이었어요. 쾅 하고 뒷문을 열어젖힌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앞에서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반평생 눈물만 삼키며 살아온 이 늙은 어미가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던 그날 도대체 그 식장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순옥, 올해 62입니다. 골목 어귀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 하나로 30년 넘게 세월을 버텨온 손마디 굵은 늙은 안악이지요. 남들 눈엔 그저 억척스러운 반찬 장수로 보일지 몰라도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가 다시 아물었던 어느 봄날의 일이에요. 새벽 4시 온 세상이 아직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제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낡은 외투를 걸치고 도매시장으로 나서는 길, 손끝을 애는 새벽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또렷하게 깨워주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 더미 속에서 가장 물오른 배추와 단단한 물을 골라내는 일은 반찬 장사만 30년 넘게 해온 제 눈썰미가 아니면 못하는 재주입니다. 단골 도매상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순옥 여사, 오늘은 알타리가 아주 실해. 좋은 거로 빼놨어. 고마워요. 그래도 내 손으로 골라봐야 마음이 놓이지. 저는 무 한 단을 들어 밑동을 눌러보고 잎사귀색을 살핀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골라야 손님들 밥상에 아삭한 김치가 오르는 법이니까요.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어둑한 골목을 돌아 나올 때면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여는 이 새벽 공기가 저는 세상 무엇보다 정직하고 든든했습니다. 트럭에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순옥 찬방의 녹슨 셔터를 힘껏 밀어 올리면 그제야 제 두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두껍게 박인 손. 곱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저는 이 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두 손으로 하나뿐인 아들 민재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아침 첫 손님인 옆집 할머니가 나무를 사가며 제 손을 보고 혀를 찼어요. 아이고, 순옥이 손이 아주 나무 껍질이 다 됐네. 이 손이 밥 먹여 살렸는데요, 뭘. 저는 이 손이 제일 예뻐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사실 민재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제가 30 중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와 다시 연을 맺으면서 그때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던 녀석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낯선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싫어 몇 해를 모질게 등 돌리던 아이였습니다. 15 무렵엔 아무 말 없이 밤새 집을 나가 저를 애태우기도 했죠. 한 번은 새벽에 돌아온 녀석이 문 앞에 놓인 밥상을 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밥 차려달라고 했어. 그러면서도 국이 식을까봐 후후 불어가며 밥그릇을 싹싹 비우던 그 뒷모습을 저는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 여린 등이 조금씩 넓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동안 저는 새벽마다 반찬을 팔아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아이 학비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는 그 아이를 제 목숨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낸 민재가 이제는 어엿한 건축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제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신도시의 번듯한 새 아파트까지 장만했다며 열쇠를 제 손바닥에 꼭 쥐어주던 아이. 저는 그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가슴이 벅차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며 한 여자를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민재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수줍게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인사해.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지아야. 어머니,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여자는 두 손을 곧게 모으고 나긋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지아. 단정한 옷차림에 번역 일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참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낡은 나무 식탁에 앉으려던 지아가 아주 찰나의 순간 더러운 것이라도 피하듯 치맛자락을 살짝 털며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산전수전 다 겪은 제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애써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갓 묻힌 나물을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밥을 먹던 민재가 문득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감싸 잡았습니다. 엄마, 이 손이 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사게 해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이야. 이 녀석아,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어서 밥이나 먹어. 저는 괜히 퉁명스레 나무랐지만 지아 앞에서 자랑스레 건네는 아들의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지아의 입꼬리는 억지로 위로 올라가 있는데 두 눈만은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며 국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지아는 밥을 뜨는 척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 건물은 어머니 것이에요? 아니면 새 드신 거예요? 그냥 새 얻어서 하는 조그만 가게란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이런 자리는 권리금도 꽤 나가죠? 제가 대충 웃어넘기려 하자 지아는 화제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자꾸만 다른 것을 캐물었어요. 그런데 오빠 새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 했죠? 대출은 얼마나 껴 있어요? 참한 색시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어딘가 서늘하고 계산적이어서 저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그때 마침 은행에서 대출 상담 일을 하는 제 친딸 미니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야무진 미니가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다가 문득 물었어요. 언니, 어느 번역 회사 다니세요? 저희 은행이랑 거래하면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순간 지아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잠깐 말을 더듬으며 회사 이름을 어물쩍 얼버무리더니 시계를 보는 척하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도망치는 것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아가 돌아간 뒤 텅 빈 가게엔 그 단아한 겉모습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만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쾌감에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곁에 있던 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언니 뭔가 좀 이상해요. 번역 일한다면서 회사 이름 하나에 저렇게 당황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니의 말이 제 불안에 쐐기를 박는 것 같아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설거지를 돕던 민재의 등에 대고 저는 조심스레 속내를 꺼냈습니다. 얘야, 색시가 참하긴 한데
어딘가 벽이 느껴지고 차가운 데가 있구나. 민재는 껄껄 웃으며 젖은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엄마가 며느리 본다니까 괜히 긴장해서 그래. 지아 착한 사람이야. 저는 더 말을 보태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환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늘함은 밤이 깊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저는 바로 다음 날 오후에 깨달았어요. 가게 건너편 짙은 선팅을 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하나가 제 가게 건물과 민재가 두고 간 승용차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연신 무언가를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철거업자인가 부동산 사람인가 싶어 넘기려 했지만 창문 너머로 그 사내와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저를 힐끗 보더니 천천히 차창을 올려 그늘 속으로 얼굴을 감췄어요. 두꺼운 목덜미와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손목에 번쩍이던 붉은 시계줄이 어렴풋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행주를 쥔 손을 가슴께로 모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승합차가 낮은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심장은 한참을 방망이질 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내 가게와 아들 차를 무엇 때문에 저리 살피는 것인지 아무리 곱씹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좋은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하기로 했어. 엄마도 고운 옷 한 벌 장만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기쁨과 정체 모를 불길함이 제 마음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쥔 채 한동안 대답을 잊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두운 가게 안에 홀로 앉아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지켜온 하나뿐인 아들의 앞날에 왠지 모를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만 같았어요. 참한 며느리의 서늘한 눈빛, 회사 이름 하나에 굳어버리던 얼굴, 그리고 가게를 살피던 그 험상궂은 사내까지. 조각조각 흩어진 불안이 하나로 모이려는 듯 자꾸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가올 그 주말이 30년 넘게 지켜온 제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갯돈을 헐어 평생 처음으로 고운 정장 한 벌을 큰맘 먹고 장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미용실에 들러 희끗희끗한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손마디 굵은 늙은 안악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 기죽이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애써 어깨를 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면 이깟 떨림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약속한 한정식 집은 제 상상보다 훨씬 으리으리했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속으로 주눅이 들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종업원이 저를 방으로 안내하는데 복도에 걸린 그림 한 점 값이 제 반년치벌이는 될 것 같아 절로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방으로 들어서는 걸음만은 아들을 생각하며 일부러 꼿꼿하게 세웠어요. 여기서 내가 기죽으면 우리 민재까지 우스워진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떨리는 손을 치마 아래로 감췄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지아네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아의 어머니라는 금이, 그리고 지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대신 자리를 지키러 나왔다는 외삼촌 태수였습니다. 단아하던 지아와 달리 금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고 손가락엔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노골적으로 끼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금이는 묻지도 않은 자기 자랑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지아를 얼마나 귀하게 유학까지 보내 키웠는지, 집안이 원래 얼마나 번듯했는지를 쉴 새 없이 떠벌렸어요. 저는 순간 제 낡은 정장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아들을 위해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금이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 하신다더니 냄새 하나 안 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호호. 교양 있는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엔 사람을 아래로 깔보는 가시가 촘촘히 돋쳐 있었어요. 저는 명치가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그런데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태수와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전 제 가게 건너편 승합차 안에서 저를 노려보던 바로 그 험상궂은 사내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의 손목을 슬쩍 살폈더니 소매 사이로 붉은 시계줄이 번쩍였습니다. 그날 승합차 안에서 어렴풋이 눈에 박혔던 그 시계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민재에게 눈짓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아들은 지아만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어 제 애타는 마음을 알 리가 없었어요. 명치 끝이 조여드는 그 불안을 저는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며 겨우 눌러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사이 화기애애해야 할 식사 자리는 점점 호구조사판으로 변해갔어요. 금이는 자식들 앞날을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캐물었습니다. 따님은 은행 어느 자리에 계세요? 사부인은 그 가게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금이는 한술 더 떠 제가 가게 말고 따로 모아둔 돈이나 집가는 없는지,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까지 미주알고주알 파고들었어요. 사돈될 사람의 살림살이를 저울에 다락값을 매기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때 태수가 굵고 낮은 목소리로 민재에게 쐐기를 박듯 물었어요. 자네 그 신도시 아파트 말이야. 담보대출이 정확히 얼마나 껴있고 남은 한도는 얼만가? 마치 등기부등본을 훤히 들여다본 사람 같은 말투였습니다. 사돈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서늘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자 대출 일을 하는 미니가 웃는 낯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외삼촌, 요즘은 가족끼리도 개인 금융 정보는 함부로 묻는 게 아니랍니다. 저희 은행 심사 나오신 줄 알겠어요. 말문이 막힌 태수의 관자놀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어색해진 공기를 서둘러 덮으려는 듯 금이가 냉큼 화제를 바꿨어요. 자, 이런 딱딱한 얘긴 그만하고요. 두 사람 좋을 때 얼른 날 잡아서 식 올립시다. 젊은 사람들 혼사는 미룰수록 탈이 나는 법이니까. 말은 다정했지만 어쩐지 등을 떠밀듯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금이와 지아가 아주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미리 짜둔 약속이라도 있는 듯 서늘하고 은밀한 눈짓이었습니다. 바발이 목에 걸린 것처럼 가슴이 콱 막혀왔어요. 그 순간 지아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끼어들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저희 식구가 오빠한테 짐이 될까봐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교묘하게 동정을 끌어내는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지아의 눈엔 정작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뻔뻔한 연기가 훤히 보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사람 좋은 민재는 그만 마음이 약해졌는지 지아의 손을 슬며시 감싸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금이가 긴 한숨을 내쉬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낳아주신 친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들 재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두진 않으셨을 텐데요.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아 두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새벽마다 언손을 호호 불며 반찬을 팔아 그 아이 학비를 대던 밤들이, 밤새 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던 그 세월이 한마디 말에 흙발로 짓밟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민재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신 이분 한 분뿐입니다. 제 어머니께 다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낮지만 서슬 퍼런 아들의 목소리에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금이의 얼굴이 볼썽사납게 일그러졌고 지아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터지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다 좋자고 만난 자리 아니냐. 저는 애써 그렇게 분위기를 무마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경사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리를 파하고 일어설 때 태수가 성큼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조카 사위, 우리 앞으로 자주 봅세. 내가 조카 신랑감이라고 아주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웃는 낯이었지만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민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서늘함에 저도 모르게 아들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섰어요.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헤어졌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결혼이 곱게 키운 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조심스레 태수의 시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저 외삼촌이라는 사람, 며칠 전 우리 가게 앞에서 널 살피던 그 남자가 틀림없어. 시계까지 똑같았어. 아무래도 저 집안 사돈이라기엔 위험한 냄새가 나.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말이 없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한 손으로 제 손을 토닥였어요. 엄마, 오늘 다들 처음 만나서 서로 긴장해서 그래. 시계야 요즘 흔한 거 아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렇게 저를 안심시켰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밤 불빛을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붉은 시계, 등기부등본을 훤히 꿰던 말투, 그리고 금이와 지아가 주고받던 그 서늘한 눈짓. 하나하나는 우연으로 넘길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이자 도무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서 두 주먹을 꼭 쥐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저 사람들 손에 함부로 내어줄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들의 정체부터 알아내고야 말겠다고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 밤이 깊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지아는 제 반찬 가게에 부쩍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다듬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손님에게 살갑게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고생 많으시다고 나긋나긋 말하기에 저도 잠시 마음이 풀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가고 단둘이 남자 지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지우고는 가게 안을 훑어보며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이 낡은 가게 말고 어머니 앞으로 된 집이나 땅은 따로 없느냐고요.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싹싹한 예비 며느리였지만 이야기의 끝은 신기하게도 늘 똑같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재의 아파트, 대출, 그리고 명의. 저는 그 애의 웃음 뒤에 감춰진 서늘한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이렇다 할 물증이 없어
그저 속으로만 삼키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지아가 민재를 졸라대는 소리를 저는 주방 너머로 들었어요. 오빠,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랑 세금 혜택 받으려면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서둘러야 한대. 우리 얼른 하자, 응? 민재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지만 저는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앞당기려 서두르는 그 조급함이 도무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웨딩홀 계약금을 보내고 혼수가전을 싸게 사려면 필요하다며 민재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며칠만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집요하게 졸랐어요. 마침 반찬을 싸러 나오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나도 모르게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얘야, 아무리 부부가 될 사이라도 인감이랑 큰돈 오가는 일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법이란다. 도장은 함부로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야. 제 말에 지아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는 반찬통을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는데 벽에 걸린 거울 속으로 저를 쏘아보는 지아의 서늘한 눈빛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참한 색시의 눈이 아니라 먹잇감을 놓친 짐승의 눈빛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혼인신고를 서두르자던 아까의 조급함과 인감을 달라던 저 집요함이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촘촘히 짜인 그물이 제 아들을 향해 서서히 던져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내 특급 호텔 커피숍으로 저를 따로 불러낸 거였어요. 저는 그 며칠 전 상견례 때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다려입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저와는 딴 세상 사람 같은 손님들의 눈길에 저는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커피 한 잔 값이 제 하루 반찬값보다 비싼 그곳에서 금이는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제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참이나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뜨겁지도 않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싼 채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먼 곳까지 나를 불렀나 마음을 졸였어요. 명치 끝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이윽고 금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예단이며 혼수며 다 깔끔하게 생략할 테니까 대신 그 신도시 아파트를 지아랑 공동 명의로 돌립시다. 그게 서로 깔끔하잖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밤새 설계도를 그려 마련한 아들의 피 같은 집을 종이 한 장으로 반을 내어달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다잡고 말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젊음을 다 바쳐 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혼수 하나 없이 그 집 절반을 어떻게 내어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금이가 코웃음을 치며 낯빛을 싹 바꿨습니다. 가난한 반찬 가게나 하니까 생각하는 게 딱 그 수준이네요. 급도 안 맞는 콩가루 집안이랑 엮여주는 걸 고맙게 알아야지. 그 말은 시퍼런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제가 울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이 결혼이 깨지는 게 다 제 모난 성격 탓으로 돌아갈까 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는 그 모진 수모를 홀로 삼켰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돌 만큼 입술을 깨물면서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이 온통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30년 넘게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웠다 자부했는데
돈 앞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극도 안 맞는 콩가루 집안의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퇴근한 미니에게 저는 차마 커피숍 일을 다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퉁퉁 부은 눈을 본 미니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대번에 눈치챘어요. 며칠 뒤 미니가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은행 심사팀 통해서 지아 언니가 다닌다는 그 번역회사 알아봤어. 그런데 그 회사 이름만 등록돼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유령 회사야.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막연하던 불안이 마침내 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번역가라며 그토록 참한 척하던 지아가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를 명함에 박아 사람들을 속여온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의 나긋한 말투도 상냥한 웃음도 눈물까지도 모조리 잘 짜인 거짓이었단 뜻이었어요.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저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직 뚜렷한 범죄 증거가 잡힌 건 아니야. 지금 오빠한테 섣불리 말했다간 새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 이간질한다고 오해받기 딱 좋아. 조금만 더 몸을 사리면서 확실한 걸 잡자. 저는 그 말이 100번 옳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아가 한 발 앞서 움직였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아가 민재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먼저 저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조심스레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엄마, 지아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를 따로 불러서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무시하고 모욕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커피숍으로 저를 불러내 모욕한 건 금이인데 도리어 제가 지아를 불러 몹쓸 소리를 한 것처럼 감쪽같이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당장이라도 진실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직 증거도 없이 저들의 악행을 낱낱이 말한들 아들만 중간에서 피가 마를 테니까요. 엄마 말투가 워낙 투박하잖니. 이야기하다 오해가 좀 있었나 보다. 내가 잘 풀어볼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저는 애써 웃으며 제 잘못인 양 덮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함이란 것이 이토록 사람을 갉아먹는 감정인 줄 저는 그 나이가 되도록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아들 앞에서 몹쓸 시어미가 되어야 하는 그 서러움을 저는 부엌 찬물에 손을 담근 채 꾸역꾸역 눌러 삼켰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반드시 저들의 민낯을 아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서리빨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양보에도 저들의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지하 일당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이런저런 핑계로 수시로 민재의 설계사무소를 드나들며 인감 서류를 빼낼 틈만 노렸어요. 한 번은 지아가 민재에게 사무실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여벌 열쇠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민재가 회사 규정을 핑계로 웃으며 거절했다지만 저들이 노리는 것이 결국 그 금고 속 서류라는 확신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이 지독한 싸움을 대체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 털어놓자니 증거가 없고 가만히 있자니 아들이 통째로 삼켜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가게 단골인 최만식 어르신이 반찬을 사러 들렀습니다. 65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한 그분은
왕년에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 형사였죠. 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말아 앞에 놓아드리다 답답한 마음에 그만 태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붉은 시계를 찬 험상궂은 사내가 가게를 살피던 일과 알고 보니 그자가 사돈네 외삼촌이더라는 이야기를요. 밥을 뜨던 최 형사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번뜩였어요. 순옥 씨, 방금 그 사람 손목 시계가 붉은색이라고 했소? 그리고 이름이 황태수라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형사는 한동안 말없이 굵은 손으로 턱을 문지르더니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을 이런 데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엔 오래 묵은 원한과 회한 같은 것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자를 아시느냐고 여쭈었어요. 최 형사는 대답 대신 식은 밥을 한술 크게 떠넘기고는 형형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태수라는 사내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분이 그 사연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이 막막한 싸움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쳐 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앞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며 최 형사의 다음 말을 목이 타도록 기다렸습니다. 홀로 삼켜온 그 숱한 눈물이 이제는 헛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제 가슴 속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가 태수라는 자를 한번 조용히 알아보겠다며 돌아간 뒤로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민재에게는 한마디도 내색하지 않은 채 그저 최 형사의 연락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위태로운 평화는 채 며칠도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점심 무렵 손님들이 반찬을 고르느라 북적이던 가게에 금이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이마에 걸친 금이는 손님들이 빤히 쳐다보는데도 아랑곳 없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 서슬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반찬 국자를 나도 모르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로 남의 장사터까지 찾아왔나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어요. 금이는 진열대에 늘어놓은 제 반찬들을 마치 상한 음식이라도 보듯 코를 살짝 찡그리며 후쳐보더니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제가 정성껏 담아둔 반찬 통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 결혼식 때 입으라고 하나 사왔어요. 시장에서 산 거지만 사부인한텐 이 정도가 딱이지. 봉지 안에는 색이 누렇게 바래고 올까지 나간 싸구려 한복이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명색이 사돈될 사람에게 결혼식 옷이라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던지듯 내미는 그 무례함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다 지켜보는 앞이라 저는 치미는 모멸감을 억지로 삼키고 어색하게 웃으며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금이가 남의 가게까지 찾아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을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엄마가 혼주석에 떡하니 앉으면 우리 귀한 딸 앞길에 재수가 옴붙는 법이니까. 가게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반찬을 고르던 손님들의 손이 우뚝 멈췄고 저를 향한 안쓰러운 눈길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금이는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어요. 식장 구석 하객석에 쥐 죽은 듯 앉아있든가 아니면
아예 오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으면 이 결혼 당장 엎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쑥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목구멍까지 억울함이 울컥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들었다가 이 결혼이 정말 깨지기라도 하면 민재가 평생 꿈꿔온 단란한 가정이 저 하나 때문에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만족했는지 금이는 콧대를 세운 채 가게를 나갔고 주변 상인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아득하게 울렸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이며 어쩜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대신분을 냈지만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흐트러진 반찬통만 다시 가지런히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려 젓가락 하나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재 몰래 예약해 두었던 혼주 한복집을 홀로 찾아갔습니다. 딱 한 번 입어보려고 몇 달 전부터 아껴두었던 곱디고 온 옥색 한복. 사실 저는 그 한복을 맞춰두고 밤마다 거울 앞에서 몰래 대어보며 아들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설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제 손으로 지워야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시냐 안타깝게 묻는 말에 저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시게 못 가게 됐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탈의실에 들어가 커튼을 친 뒤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어요. 아들 장가 보내는 날 곱게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보는 것, 그 작은 꿈 하나가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싶어 가슴이 갈갈이 미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느새 눈이 퉁퉁 붓고 넋이 나간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재가 며칠 엄마 얼굴을 못 봤다며 몸보신 시켜준다고 양손 가득 고기를 사들고 예고 없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은 눈을 들킬까봐 애써 등을 돌리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아무 일 없는 척 목소리를 밝게 꾸미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사이 쓰레기통을 대신 비워주려던 민재가 그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혼주 한복집 취소 영수증을 그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굳어갔어요. 엄마, 이게 뭐야? 혼주 한복을 왜 취소해? 응?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고 얼버무렸지만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민재의 눈빛은 이미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아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입을 꾹 다물자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민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지금 그 여자한테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알기나 해? 오빠 장모 될 사람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가게까지 찾아와서 엄마더러 피도 안 섞인 가짜 엄마니까 혼주석에 앉지도 말고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 안 들으면 이 결혼 당장 엎어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단 말이야. 엄마는 그걸 오빠 결혼 깨질까봐 혼자 다 삼키고 있었던 거고.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그의 소나기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산산조각 났어요. 아들은 깨진 유리 조각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분노가 아들의 얼굴을 서서히 뒤덮었어요. 그토록 순하던 아이의 눈빛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윽고 민재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굳은 살 박인 제 두 손을 끌어다 자기 뺨에 대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어머니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뿐인데 내가 눈이 멀어서 그것도 몰랐어. 엄마, 정말 미안해. 거칠고 투박한 제 손등 위로 아들의 눈물이 뜨겁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넓은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쏟았어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홀로 삼켜온 서름이 봄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벌떡 일어나 당장 지안의 집으로 가 결혼을 엎어버리겠다며 현관으로 향하자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된다, 민재야. 내 인생에 파혼이라는 흠집 내는 건 이 엄마가 죽어도 못 봐. 제발 참아라. 저는 반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파혼남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고 싶었어요.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아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제가 몇 번이고 더 모욕당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다리를 붙든 채 저는 애원하듯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제 만류에 민재의 들끓던 분노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낮지만 쇳덩이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파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나를 속인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엄마를 짓밟은 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용서 못해. 그 밤 민재는 민희가 은행에서 알아낸 유령 번역 회사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실체 없는 이력, 그리고 상견례 때부터 이상하던 태수의 정체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질수록 아들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울며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는 흐르던 눈물을 닦고 머리를 맞대어 저 사기꾼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치밀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홀로 억눌러온 저의 눈물이 마침내 반격의 뜨거운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지아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데이트가 끝나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예쁜 꽃다발까지 안겨주며 사랑에 빠진 남자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갈까 싶어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저 역시 아들이 시키는 대로 금희에게 전화를 걸어 굽신거리며 거짓으로 굴복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주제도 모르고 나댔네요. 결혼식엔 절대 코빼기도 안 비칠 테니 부디 노여움 푸세요.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시네. 진작 그럴 것이지. 수화기 너머로 금희가 코웃음 치며 만족스럽게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치미는 모욕감을 어금니 꽉 물고 삼켰어요. 이 모든 게 저들을 방심하게 만들 미끼라는 걸 알기에 그 수모마저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저를 얕잡아 볼수록 우리의 덫은 더 깊숙이 파고들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최 형사를 정식으로 집에 모셨습니다. 상견례부터 호텔 커피숍, 그리고 가게에서 벌어진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묵묵히 듣던 최 형사의 눈빛이 점점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꺼내 이름과 날짜를 꼼꼼히 적더니 왕년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황태수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순옥 씨,
내가 30년을 강력계에 몸담았소. 이런 자들 냄새는 멀리서도 대번에 맡지. 며칠만 기다려보시오. 그렇게 말하는 최 형사의 눈빛엔 오래전 놓친 사냥감을 다시 마주한 노련한 사냥꾼의 서늘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형사가 잔뜩 굳은 얼굴로 저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가 식탁에 내려놓은 누런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그 황태수라는 자, 지하 외삼촌이 아니오. 불법 사채에 부동산 담보 사기까지 남의 재산 등쳐먹는 조직의 두목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쫓던 아주 지독한 놈이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금이의 진짜 이름은 박말순, 사기로만 3번이나 감옥을 드나든 정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참한 며느리인 척하던 지아는 말순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훈련시켜 키운 이진숙이라는 꽃뱀이었어요. 셋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오로지 남의 재산만 노리는 사기단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럼 그 참하던 애가 다 연기였단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참한 색시, 교양 있는 사부인, 든든한 외삼촌. 그 모든 얼굴이 처음부터 정교하게 짜인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저 사악한 것들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통째로 내어줄 뻔했다는 생각에 이르자 이번엔 뜨거운 분노가 명치 끝에서 활활 치밀어 올랐어요. 반평생 눈물만 삼켜온 이 늙은 어미도 자식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어떤 독한 것들과도 맞설 수 있다는 오기가 가슴속에서 무섭게 솟구쳤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축의금이나 공동명예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민재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을 훔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챙긴 뒤 흔적도 없이 해외로 밀항하는 것. 그게 저들이 처음부터 그려온 그림이었어요. 하마터면 제 아들이 평생 모은 집도 잃고 빚더미까지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와 최 형사는 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무작정 파혼하고 신고했다간 증거가 없어 오히려 저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게 최 형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죄를 짓고 그 현장이 고스란히 잡혀야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아넣을 수 있어. 미끼가 필요하오. 민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서늘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걸 제가 직접 손에 쥐어주죠. 대신 그게 덫인 줄도 모르게요. 저는 아들의 그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에 두려움과 든든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였어요. 민재는 건축사무소 동료이자 입이 무거운 오랜 친구 태호에게만 조용히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호는 자기 개인 사무실 금고를 정면으로 비추는 아주 작은 몰래카메라를 밤늦게 감쪽같이 설치해 주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금고를 제대로 잡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는 두 사람의 손끝에도 팽팽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혹여 아들이 이 위험한 일에 잘못될까봐 밤새 애를 태웠어요. 민재야, 정말 괜찮겠니? 저런 독한 것들 상대로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되레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 마, 엄마. 이번엔 내가 저들보다 한 수 더 앞서 있으니까. 아들은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지아가 사무실에 들른 틈을 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태연하게 전화 통화를 꾸몄어요.
대출 상담 때문에 진짜 등기권리증이랑 진짜 인감도장 사무실 금고에 넣어놨어. 비밀번호? 내 생일이지. 미끼를 덥석 문 걸까요? 바로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쥐새끼처럼 몰래 숨어든 지아가 금고를 열고 진짜 서류와 인감을 훔쳐가는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그 얼굴엔 그동안의 참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그 낯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류가 사라진 걸 확인하자마자 곧장 동사무소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새 인감으로 바꿔 등록해버렸습니다. 지아가 목숨 걸고 훔쳐간 그 도장은 하루아침에 대출한 건 일으킬 수 없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저는 아들의 그 침착하고 치밀한 한수의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 살얼음판인지 실감하며 밤낮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레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들은 그것도 까맣게 모른 채 드디어 대어를 낚았다며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제 앞에서까지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금이는 결혼식이 끝나면 얼마짜리 명품을 살지 벌써부터 새마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 곧 저들의 웃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릴지 훤히 그려져 오히려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식을 하루 앞둔 금요일 태수는 사채업자 인맥을 동원해 대출 서류 심사를 대충 통과시키고 자기들 대포통장으로 수억 원의 불법 대출금을 입금받는데 감쪽같이 성공했어요. 물론 이미 효력을 잃은 도장으로 받은 돈이니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무효인 사기 대출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돈이 이미 덫안에 놓인 미끼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은행에 있던 미니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그 거액이 금요일 오후 대포통장으로 흘러든 것을 은행 시스템으로 낱낱이 포착한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미니가 상기된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딱 걸렸어. 저 사람들 내일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할 텐데 경찰이 정식으로 지급정지만 요청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계좌를 꽁꽁 묶어버릴 수 있어. 단 한 푼도 못 빠져나가게. 민희는 저들이 토요일에 시도할 해외 송금, 그러니까 환치기를 단돈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을 준비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한편 민재는 확보한 몰래카메라 영상과 최 형사의 수사 자료를 챙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어요. 경찰은 저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현장 검거가 최선이라며 결혼식 날 웨딩홀 주차장에 잠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사이 모든 그물이 소리 없이 촘촘하게 짜여가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지아는 돈을 챙겨 떠날 생각에 들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식장에 못 가 서러운 척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완벽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방망이질 쳤지만 반평생 장사로 다져온 저의 표정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여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아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저들이 눈치를 채고 도망쳐버리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부디 내일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른 침을 삼키며 빌었어요. 결전을 앞둔 그 전날 밤 민재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제 거칠고
부르튼 발을 정성껏 씻겨주었어요. 아들의 큰 손이 제 발을 감싸 쥐고 조심조심 닦아내리는데 그 따뜻한 온기에 그만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이 늙은 어미의 발까지 씻겨주나 싶어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도 다 끝날 거야. 그동안 엄마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미안했어. 조금만 더 참아줘.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곧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듯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맞잡은 우리 두 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평생 가장 길고 두려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운명의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혼주 화장 대신 낡고 평범한 정장을 걸치고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가는 척 집을 나섰어요. 대문을 나서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활짝 웃는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저 아이가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만을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늙은이의 걸음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곧 터질 듯한 폭풍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그 말만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무거운 발걸음을 웨딩홀로 옮겼어요.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장에 먼저 도착한 사기단은 이미 완벽하게 판을 벌여놓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혼주석도 아닌 입구에 떡하니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진짜 하객들을 맞이하며 우아한 사모님 연기를 뽐냈어요. 어머, 이 먼 데까지 와주시고. 우리 사위가 아주 인물이랍니다. 호.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주 선남선녀예요. 오늘 좋은 것만 보고 가세요. 금이는 연신 부채질하듯 손을 나풀거리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양이 넘치는 척 웃는 그 뻔뻔한 얼굴을 어두운 구석에서 지켜보며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저 여자가 며칠 전 제 가게에 찾아와 퍼붓던 그 독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지금은 세상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악물고 그 분노를 삼켰어요. 곧, 아주 곧 저 가면이 벗겨질 테니까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지아는 정작 제 결혼식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오로지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금요일에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그 거액이 해외 계좌로 무사히 빠져나가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하는 그 손끝이 조바심에 파르르 떨렸어요. 곱게 화장한 얼굴과는 딴판으로 입에서는 자꾸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아직도 안 넘어가? 빨리 좀 처리되란 말이야. 한편 태수는 양복 안주머니에 세 사람 몫의 위조 여권을 챙기고 차 트렁크엔 현금과 달러를 옮겨 담을 커다란 더블백을 실은 채 주차장과 식장을 부산하게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외삼촌인 척했지만 그 눈은 연신 출구 쪽을 살피는 짐승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어두운 구석에서 그 세 사람의 부산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곧 닥칠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파놓은 덫이 소리 없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저들이 마침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려 시도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던 담당 경찰이 무전기에 대고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은행에 정식으로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놈들 계좌 즉시 동결합니다. 그 요청은
곧바로 은행 본점에 있던 미니에게 닿았어요. 미니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경찰의 합법적인 요청을 즉시 승인해 저들의 대포 통장을 단번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수억 원이 그대로 얼어붙어 단돈 한 푼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그때 미니는 손이 다 떨렸으면서도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계좌를 잠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하객과 웨딩홀 직원으로 감쪽같이 위장한 사복 경찰들, 그리고 최 형사가 식장 곳곳에 소리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비상구와 주차장 출입구는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이 완벽하게 봉쇄되었어요. 저는 금이의 눈을 피해 식장 맨 뒤편 어두운 기둥 뒤에 조용히 서서 곧 산산이 무너져 내릴 저들의 위선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그저 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때 웨딩홀 직원 조끼를 걸치고 화환 사이에 서 있던 최 형사가 슬며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앞을 응시한 채 입술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나직이 속삭였어요. 순옥 씨, 절대 나서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시오. 이제 곧 다 끝나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노 형사의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제 마음을 그나마 붙들어 주었어요. 이윽고 예식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음악이 식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조명이 신랑 입장로를 환하게 비췄어요. 겉으로 보면 여느 결혼식과 다를 바 없는 화사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평화로운 음악 소리가 오히려 폭풍 직전의 무서운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제 손바닥엔 어느새 식은 땀이 흥건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하나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윽고 예식 시작 10분 전. 당연히 신랑 대기실에서 입장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민재가 온데간데 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신랑을 애타게 찾았어요. 신랑님, 어디 계신가요? 곧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신랑님 나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민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랑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장 안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진짜 친척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신랑이 왜 안 나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신부 쪽 사람들 표정이 왜 저래? 뭔가 이상한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그토록 완벽하던 금이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짙게 스쳤습니다. 금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연신 신부 대기실 쪽을 흘끔거리는 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얼굴을 지켜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신부 대기실의 지하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대포 통장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알림이 뜬 겁니다. 새하얗게 질린 지하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게 무슨, 계좌가 왜 막혀? 이럴 리가 없어. 새하얗게 질린 지하는 알림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짜온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통째로 어그러졌으니 그 눈빛엔 이제 참한 색시의 가면도 우아한 미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새파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눈치챈 태수의 판단은 그보다 빨랐어요. 지아의 전화는 신호만 갈 뿐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태수는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며 지아와 금이에게 짧고 다급한 문자를 날렸습니다. 작전 실패다. 경찰한테 꼬리 밟혔어. 다 버리고 당장 튀어. 하지만 그가 황급히 엑셀을 밟으려던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은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그의 눈앞을 환하게 덮쳤어요. 그 문자 한 통에 여태 우아한 사모님을 연기하던 금이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금이는 치맛자락을 우악스럽게 움켜쥐더니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내뱉으며 앞을 막는 하객들을 거칠게 밀치고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다 비켜, 이것들아. 저리 안 비켜? 방금 전까지 교양을 떨던 그 입에서 튀어나온 거친 욕설에 하객들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사모님의 민낯이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금이가 죽으림을 다해 달려간 비상구 앞에는 어느새 건장한 사복 경찰들이 벽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금이는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사색이 되어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십수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함께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닥쳤다는 서늘한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촘촘히 짜온 그물이 마침내 저들을 완전히 올가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부르르 진동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니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재였어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 긴박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지금 당장 식장 뒤 하역장 주차장으로 나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손에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가로질러 식장 뒤편 주차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62회를 살며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지나가던 하객들이 깜짝 놀라 길을 비켜섰고 웨딩홀 직원 하나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우리 아들한테 가야 해요. 우리 아들한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바닥이 시린 줄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오직 하역장 주차장 저편에 있을 아들의 얼굴 하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평생 삼켜온 저의 눈물과 서름이 마침내 어떤 결말을 맞이하려는 것인지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한데 뒤엉킨 채 그 철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을 벌컥 밀어젖힌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역장 뒷문을 힘껏 밀어젖힌 순간 제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맨발에 닿는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도 발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것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광경만이 제 온 정신을 사로잡았어요. 출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은 4대의 경찰차, 그리고 사방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경광등. 그 불빛이 회전할 때마다 어둑한 주차장이 붉게 번쩍였다
다시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객과 직원으로 위장했던 사복 경찰들이 어느새 정복을 갖춰 입고 사방을 에워싸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그 한복판에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저를 두렵게 하고 제 아들을 통째로 삼키려 들던 그 사기단이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그 자리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어요. 꿈인가 싶어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총책 태수였습니다. 그 험악한 덩치가 강력계 형사 3명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은 채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사내가 벌레처럼 바닥에 짓눌린 꼴을 보자니 저는 며칠 전 제 가게 앞에서 저를 노려보던 그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며 개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어요. 나 이거 놔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다 놓으라고. 하지만 노련한 형사들의 억센 소나기에서 그 우악스러운 몸뚱이는 조금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 형사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오래 묵은 한을 푸는 사람처럼 낮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황태수, 그동안 아주 잘도 도망다녔더구먼. 이번엔 어림없어. 그 옆에는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가짜 장모 금이가 있었어요. 그 비싸고 우아하던 혼주 한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곱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다이아 반지를 뽐내던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금이는 자기를 붙든 여경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며 목이 터져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나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딸 결혼시키러 온 거라고. 발밑에서 뒹구는 그 뻔뻔한 변명을 들으며 저는 며칠 전 제 반찬 가게에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저를 짓밟던 그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삼켰던 서름이 다시금 명치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저만치 담벼락 쪽에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북북 찢어가며 담을 넘으려던 지아가 뒤쫓아온 여형사의 억센 손에 붙들려 그대로 바닥에 엎어치기로 내도댕이 쳐졌습니다. 여권이 든 가방이 손에서 튕겨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그토록 공들여 차려입은 드레스는 진흙과 먼지로 엉망이 되었어요. 참한 색시의 탈을 쓰고 제 아들을 홀리던 그 여자의 마지막이 흙바닥을 기는 초라한 모습이라니. 저는 망감이 교차해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아수라장 한복판으로 경찰차 뒤에 서 있던 민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늘 순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굳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아가 민재를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눈물을 짜내며 발버둥 쳤습니다. 오빠, 이거 다 오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 거라고. 나 좀 도와줘, 오빠. 저는 그 뻔뻔한 연기를 지켜보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바닥에 엎어져 흙투성이가 된 마당에도 눈물을 짜내며 오빠를 찾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 여자의 밑바닥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마지막 연기에도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아의 얼굴 앞에 서늘하게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내가 그날 밤 내 금고에서 훔쳐간 인간 말이야. 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분실 신고하고 새 걸로 바꿔버렸어. 내가 목숨 걸고 들고 간 그 도장은 그냥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었다고.
내 연기는 내 금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 민재의 그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 믿었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죄다 아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지독한 사춘기를 겪으며 저를 애태우던 그 어린 녀석이 어느새 이렇게 어미를 지키는 든든한 사내로 자랐구나 싶어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저 아이가 밤잠을 줄여가며 하나하나 준비한 결과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욱 목이 메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맨발이 아스팔트에 쓸려 따가웠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주저앉은 금이와 정확히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향한 그 눈빛에는 도끼와 함께 모든 게 끝장났다는 처절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 치던 그 오만한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금이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하지만 또박또박 속삭였습니다. 급도 안 맞는 콩가루 집안이랑 엮여서 이렇게 수갑까지 차셨네요. 그 촌스러운 한복보다는 파란 수의가 사부인한테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제 말에 금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 고개를 푹 떨궜어요. 반평생 눈물만 삼키며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 이렇게 속이 후련한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목구멍에 얹혀있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아 저는 그제야 굽혔던 허리를 천천히 곧게 폈어요. 한편 자기가 훔친 인간마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지아는 마침내 참한 색시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그러고는 민재를 향해 표독스럽게 이를 갈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다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내 놈 집 하나 보고 붙은 거라고. 잘난 척은.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끝낼 것 같아.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까지 뒤섞인 그 발악에는 처음 우리 가게에서 봤던 나긋한 미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저것이 저 아이의 진짜 얼굴이었구나 싶어 새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렇게 독한 것에게 하마터면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길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민재는 그런 지아를 짐승 보듯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감히 내 하늘 같은 어머니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내 그 알량한 인생 전부를 걸고 감방 안에서 평생 죗값을 치러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말에 발악하던 지아마저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수사팀 형사 하나가 세 사람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냉정한 한마디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눌러온 공포가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발버둥 치는 세 사람은 각각의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끝까지 욕설을 퍼붓는 지아도 억울하다 발악하는 금이도 침을 뱉으며 눈을 부라리는 태수도 굳게 닫히는 경찰차 문 안으로 하나씩 사라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아한 사모님이며 참한 색시며 든든한 외삼촌을 연기하던 자들이 이제는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면이 벗겨진 그 민낯은
그저 남의 것을 탐하다 제 발등을 찍은 추악한 얼굴들일 뿐이었어요. 문이 쾅쾅 닫히고 경찰차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하나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어둠 저편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소리가 차츰 잦아들고 나자 웨딩홀 뒤편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같은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 맨발로 우두커니 선 채 방금 벌어진 일이 정말 현실인지 한참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저는 주차장 입구에 어느새 잔뜩 모여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몰려나온 진짜 하객들과 친척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우리 모자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것들은 진작에 벌을 받아야지. 누군가는 잘됐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통쾌하다며 두 팔을 번쩍 들어 소리를 질렀어요. 저 멀리서 최 형사가 그리고 은행 일을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온 미니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 앞에서 모욕당하며 고개를 떨궈야 했던 제가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고 서 있다니. 저는 그 따뜻한 박수 소리 한복판에 맨발로 선 채 그제야 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반평생 홀로 삼켜온 그 숱한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다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남들 앞에서 늘 주눅 들고 고개 숙이던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이 난 겁니다. 경찰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그토록 얼음장처럼 차갑던 민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넓은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사기단 앞에서 그토록 냉정하던 아이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한꺼번에 툭 끊어지자 그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마도 그동안 어미 앞에서 내색조차 못하고 홀로 삼켜온 두려움이 그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저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으며 아들에게 다가가 그 커다란 몸을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30이 넘은 다 큰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어릴 적 그날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내가 바보같이 사람 하나 못 알아봐서 하마터면 우리 엄마를 잃을 뻔했어.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상처만 주고.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들썩이는 아들의 넓은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리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 밤새 집을 나갔다 돌아오던 그 여린 등이 어느새 이렇게 커다래졌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녀석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들 민재가 내 전 재산이고 내 목숨인데 수억짜리 집 하나 잃은들 어떠냐? 넌 언제까지나 이 엄마의 자랑이야. 굳은 살 박인 제 두 손으로 아들의 젖은 뺨을 닦아주는데 지난 몇 주간의 그 지독한 서름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우리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웅성거리는 하객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이 아주 거하게 액땜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준비된 음식일랑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들 맘껏 드시고 가세요. 제 호탕한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르르 풀렸어요.
어느 어르신 하객이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대단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 오늘 잔치는 우리가 제대로 즐겨줍시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하객들은 우리 모자의 용기에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파혼의 아픔으로 얼룩질 뻔했던 그날은 그렇게 오히려 온 동네가 함께 웃는 잔칫날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우리 세 식구와 최 형사는 조촐한 국밥집에 둘러앉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민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계좌 묶는 그 순간에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그래도 엄마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저는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최 형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했어요. 노 형사는 껄껄 웃으며 이런 게 다 사람 사는 정 아니겠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그 밤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최 형사를 통해 아주 통쾌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붙잡힌 그 세 사람은 이번 일 말고도 지난 세월 저지른 사기 여죄가 수십 건이나 낱낱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다 아려왔어요. 결국 저들은 하나같이 최소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지난날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들이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셈이니 세상 이치가 참 무섭고도 공평하다 싶었어요. 신기한 일은 우리 가게에도 일어났습니다. 최 형사가 동네방네 우리 모자의 무용담을 어찌나 신나게 퍼뜨렸는지 순옥찬방은 어느새 정의로운 사장님 반찬가게로 소문이 나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저 옆 동네에서 소문 듣고 일부러 왔어요. 이렇게 야무진 분 반찬이면 믿고 먹지요. 그렇게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매출이 예전의 3배로 껑충 뛰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 바쁨이 그저 감사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퇴근길이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제 가게에 들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거운 반찬통을 번쩍번쩍 날라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눈부신 웃음만이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아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한때는 저 아이를 저 사악한 것들에게 빼앗길까 밤새 떨었는데 이렇게 곁에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이 감사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지난날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새벽 시장을 오가며 잃었던 웃음을 온전히 되찾았어요. 가끔 그 끔찍했던 날들이 문득 떠오를 때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곁을 든든히 지켜준 민재와 민희 그리고 최 형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픈 만큼 단단해진다는 옛말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참 맞구나 싶었어요. 그 모진 시련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전보다 더 끈끈하게 묶어주었으니까요. 그 사이 민재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수줍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화려하진 않아도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엄마가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거칠애보다 마음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골목의 길고양이들 밥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선하고 따뜻한 유치원 교사였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눈빛이 맑고 말씨가 고운 것이 한눈에도 심성이 곱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마침내 진짜 백년가약을 약속했어요. 새 청첩장을 받아든 날 저는 하마터면 또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찾아온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1년 전 그 악몽 같던 날과는 딴판으로 새 웨딩홀에는 밝고 훈훈한 기운과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 넘쳐 흘렀어요. 저는 지난번 눈물을 삼키며 취소했던 바로 그 한복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알아보고는 이번엔 정말 좋은 날이라며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기품 있는 옥색 실크 혼주 한복을 화사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지난번엔 탈의실에서 남몰래 오열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초라한 늙은 안악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신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식장 뒷자리에 쥐 죽은 듯 숨지 않았어요. 저는 화려한 조명이 가장 먼저 쏟아지는 맨 앞 신랑 어머니 자리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상 누구보다 떳떳하게 앉았습니다. 그토록 앉고 싶어 눈물 짓던 그 자리에 마침내 앉고 보니 지난 세월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지난번 그 여자가 저더러 가짜 엄마니 앉지 말라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어머니로서 당당히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본식이 시작되기 전 새 며느리가 대기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그 아이는 지난날 저를 속이던 가짜 신부와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그러고는 굳은 살 박인 제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촉촉해진 눈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민재 씨를 이렇게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받은 사랑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소중한 보물인 양 어루만지는 그 손길에 저는 그만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아이라면 정말 우리 민재를 아껴주겠구나 싶어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난날 저를 속이던 그 눈빛과는 하늘과 땅 차이여서 저는 새삼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어요. 이윽고 본식이 시작되고 신랑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늠름하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재가 단상에 오르기 직전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제가 앉은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객들이 영문을 몰라 술렁이는 사이 민재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이 세상 가장 깊고 정중한 큰절을 올렸어요. 그 큰절은 낳아준 정이 아니라 길러준 정에 바치는 아들의 온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객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나지막이 번져갔어요. 엎드린 아들의 넓고 든든한 어깨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 배로 낳지 않았으면 또 어떠랴. 이 녀석이 나를 향해 짓는 이 따뜻한 웃음 하나면 내 굳은 살 박인 두 손과 숱한 눈물의 세월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새벽마다 언손을 불며 시장을 오가던 그 세월도 밤새 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던 그 숱한 밤도 오늘 이 한 장면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민재가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 자리에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우리 모자의 이야기는 따뜻한 봄볕처럼 포근한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중국 진나라의 선비 이밀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늙은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고자 이를 사양하며 임금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사사로운 정으로 부디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게 해주소서. 그가 올린 진정표에 담긴 기른 정에 보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순옥과 민재 모자처럼 사람의 인연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정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